우리나라 수출 비중 19%가 반도체예요. 반도체 사이클이 40개월이에요. 40개월마다 고점이 오고 40개월마다 또 저점이 오고 대중이 돈을 만질만 할 때만 되면은 삼성전자 고점이 있고 그때 되면은 또 물려있고 이 반복이 되면서 점점 가난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AI 인덱스 스코어가 6위에 있고요. 우리가 9위까지 떨어질 거다. 그리고 2026년 후반기면은 10위권 밖으로 나갈 건데 의대 정원 2,000명 때려버리면요. 공대 멍청한 애들 들어오기 때문에 더 심각해질 거고요. 그래서 사람이 되게 중요하고요. 여러분 정치 먹방의 어떻게 보면 번외편인데 정책 먹방 전성규입니다. 오늘 전문가 두 분을 모셨는데 여러분 아실 겁니다. 100만 유튜버 우리 전인구 대표님과 요새 구글 다들 구글 쓰시죠? 구글 상무 출신이신 우리 조용민 대표님 두 분 모셨는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니 사실은 제가 두 분도 각각 제가 연락을 드려가지고 섭외를 했는데 사실 조용민 대표님은 바로 오케이 하셨고 전인구 대표님은 역시 100만 유튜버라 여러 번 까신 다음에 그러다가 조용민 대표님 나오면 나오겠다. 내가 안 나올 줄 알았구나. 그러다가 얻어 걸려가지고 이렇게 셋이 같이 나오게 됐다. 잘하신다. 근데 예. 진짜 댓글 중에 예. 이렇게 뭐 악플이나 이런 거 없으세요? 이번에 행보에 대한? 있죠. 예, 있는데 네. 비율이 높지 않더라고요. 뭐예요 근데 예를 들면 악플이? 뭐 이준석이 될 것 같냐 뭐 이런 아니 거. 이런 거 너가 그런 갈 줄 몰랐다. 이제 약간 변했다. 그럼 어디 갈 줄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100만 넘더니 변했다. 네, 이런 이렇게 이제 이러니까 그래서 괜히 또 이제 서로 또 뭐라 해야 될까 신뢰가 될까봐 제가 지금 인터뷰를 다 거절했어요 그날 이후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어떤 인터뷰도 안 나가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여기서 여기 또 다른 그러니까 오늘은 나왔죠. 그래서 좀 끼워서 나오겠다. 맞아. 메인으로 나오면 너무 쑥스럽다 지금. 오늘 메인이십니다. 저희가 전채곤님하고 저랑 코 MC고 이렇게 질문 많이 드릴 거예요. 거의 유퀴즈 전화 날려와야지. 제가 생각했을 때 2025년도의 키워드는 저는 100% 경제 AI라고 생각하는데 그 두의 심볼을 가지신 두 분 전문가가 나오셔서 이번이 너무 풍성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조용민 대표님 생각하실 때 그 AI가 지금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로 봤을 때 어떤 지금 현안인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제가 사실은 오늘 뭐 후보님 되셨으니까 예. 이준석 후보님하고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정치계 리더분들의 얘기를 굉장히 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정부에서 어떤 가이드를 주느냐. 이제 중국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정부의 힘이 굉장히 셉니다, 사실은. 그리고 미국도 너무 잘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R&D 예산을 좀 깎으면서 약간 충격이죠. 그러니까 R&D 예산을 깎으면 원래 말이 안 되는 국가 운영이죠. 우리나라를 그런 걸 따라 했는지 왜 우리가 예산 작년에 깎은 거 따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을 때 굉장히 좀 이제 기회가 우리나라도 2025, 26, 27년에 정말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되는 시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예를 하나만 들려드려 볼까요? 저희는 저장대학교나 푸단대학교를 저희 직원들이 엄청 스터디를 원래 해왔었어요. 작년부터 딥시크를 만든 학교죠.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보면은 GPU 3장 줄 테니까 이 문제 풀어봐라 라고 미국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요 3장 더 주세요 이래요. 왜냐면 GPU 많은 거 아니까. 나라의 학교에 버클리 몇만 장 있고 뭐 이런 게 아니까.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서 일부는 다 똑똑하시지만 일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이 6장 가지고 푼대요. 저희 3장 가지고는 못 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부 학생들이 대부분 착하고 똑똑하지만 일부가 중국 학생들한테 GPU 3장 줄 테니까 이거 풀어봐라 그러면요 3장 가지고 못 풀면 뭐 어디 잡혀가나요? 하고선 그 다음 주에 풀어내요. 그게 딥식이에요. 그게 MTP, gRPO, 그 다음에 MOE라든지 MHL이라든지 이런 기법들은 미국이 다 만든 기법들인데 이걸 조합해서
더티 엔지니어링 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무슨 엔비디아를 우리가 지분을 30% 가져간다 이런 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정치계 리더가 그 대권 주자가 탑3 중에 한 명이 그렇게 해버리면 국민들을 개무시하는 거고요. 그때 저는 그 엔비디아 얘기를 할 때 그 앞에 계셨던 그 사회자분이 네. 굉장히 구루 전문가예요. 네. 근데 가만히 계셨다는 거에 저는 굉장히 실망을 했고 그분이 얘기- 원래 전문가예요? 그분은 전문가예요. 존경을 많이 받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사람이 엔비디아 얘기를 할 때 그분이 가만히 그렇게 있었다라는 게 AI 업계에서는 굉장히 약간 충격적이었고 그러면 그 AI 업계 사람들도 그거 충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업계가? 아예 그걸 보지 않은 사람이 더 많고요. 근데 사실은 그걸 본 사람들은 충격이라는 얘기조차 안 하죠. 원래 익스펙테이션이 기대감이 없었다. 그런 데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얘기는 굉장히 make sense 합니다. 뭐냐면 GPU 개수보다 교육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고요. 2025, 26, 27에 우리가 초중고 대학, 특히 중고 대학교의 이 교육의 변화, 트랜지션을 어떻게 정책을 잘 짜느냐가 진짜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답변이 너무 길었는데 아니요, 저 너무 좋아요. 이해는 되셨죠? 이해는 충분히 됐죠. 그러니까 GPU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딥식이 만든 중국 스타일의 방법론이 먹히는 시대이고요.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뭐라고 했냐면 GPU 너무 많은 게 오히려 독이 됐네. 이 표현을 허깅 페이스의 로봇 연구 개발자가 했어요. 예, MBC, SBS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문장이. 그럼 엔비디아 이제 주가 하락하겠네요. 그렇진 않죠. 예, 엔비디아 GPU 개수는 역시 제가 경제 전문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건 약간 소버린 AI는 마케팅 텀이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기업에서 필요로 한 고속도로를 까는 AI 고속도로를 까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엔비디아는 굉장히 프로미싱하죠. 앞으로도 잘 아직도 부족하죠 수요가. 예, 그거를 답변을 끌어내시려고. 아니 역시 100만 역시 보통이 아닌. 이제 오를 때가 됐네. 조심해. 너무 자연스러웠다. 엔비디아 주주시죠. 100%. 오늘 GTC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질문으로 저를 살려주셨어요. 제가 사실은 그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얘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그러니까 역시 네, 내가 이렇게 끄집어 주셨어 저를. 진짜로 야, 너 나랑 가게 생겼어. 너 위험해. 소심신사보다 이런 생각을. 아, 엔비디아 너무 저도 엔비디아 되게 앞으로도 너무 잘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 경제를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주식 시장이나. 지금 뭐 항상 하는 말이 요새 뭐 신문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제2 IMF 올 것 같은 게 95%가 대답을 했다. 그만큼 지금 경기 너무 안 좋거든요. 뭐 경기의 바로미터에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세종시인데 가게가 1년을 못 버텨요. 장사를. 더 회전 속도 빨라졌어요. 이제 근데 신기한 거는 만약에 장사가 안 되면 가게가 빠지고 빈 가게가 있어야 되는데 들어와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또 누가 들어오는 거고 하다가 1년 만에 망해서 또 빠지고 또 그 자리에 또 이제 직장 그만두고 뭐 할 게 없으니까 또 그만두고 하면서 기업들도 지금 돈이 말라서 문제인데 문제는 직장인들도 똑같은 문제인 거죠. 보면 지금 30대인데 이번에 은행권에서는 명예퇴직이라고 하나요? 이제 그거 신청서를 또 줬더라고요. 저랑 이제 나이 동갑인 친구들도 이제 받더라고요. 그러면 그 30대에 나와가지고 제2의 직장이 없는 거야. 이제 뭐 대기업 나왔다 뭐 했다 하더라도 뭐 자영업 아니면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 돌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미국이라던가 지금 중국이랑 뭐 EU도 조금은 경기가 회복될 것 같다라고 지금 좀 희망을 지금 품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뭐 바로 트럼프가 또 관세를 어떻게 휘두르냐에 따라서 또는 이제 물가가 저는 다시 튄다 보거든요. 내년쯤에. 그렇게 되면 금리를 못 내리게 될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이 영향들이 한국에 과연 안 갈까?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거는 엔켈이 청산 가능성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일본 쪽이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금리를 지금 한 3번 정도는 더 올릴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연 일본 자금 안 썼을까? 네, 이제 그 상환 압박이 시작되겠죠. 예, 그렇게 됐을 때 지금의 좀 긍정적인 면보다는 조금 위기 상황에 올 가능성도 되게 많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경제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만약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투자가 정말 잔인한 게 있어요. 지금 투자하고 계시죠? 예, 예. 예. 상장사 그래서 지금 눈빛이 굉장히 뭐가 해답이 나오는 건지. 매일 듣고 있습니다. 이게 요리로 치면 양식과 한식인데 예. 미국 주식은 달라요. 미국 주식은 이제 기술이 주도를 하는 곳이고 그 기술과 테크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인다를 좀 봐야 된다면 한국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출을 해야 되고 뭐 중국으로 미국으로 수출하고 제조업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 롤링을 많이 탑니다. 그러면서 조금 이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한국 주식은 잔인한 게 예. 이 사이클을 타요. 그래가지고 경기가 나쁠 때 이제 우리 자영업자들 힘들고 직장인들 힘들고 중소기업 힘들 때 그때부터 증시가 올라요. 이제 주식시장은 선반영을 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먼저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경제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돈도 없는데 주식은 왜 올라? 부동산은 왜 올라? 이러면서 못 사요. 그러다가 1년 뒤쯤에 이제 증시도 고점에 오고 뭐 부동산도 고점에 오면은 이제서야 좀 먹고 살만하니까 뭐 투자할 거 없나 이제 달려들어요. 영락없이 고점에 물려가지고 또 되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서 제가 물려 있군요.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19%가 반도체예요. 근데 이 반도체 사이클이 40개월이에요. 40개월마다 고점이 오고 40개월마다 저점이 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딱 대중이 돈을 만질만할 때만 되면은 삼성전자 고점에 있고 그때 되면은 또 물려 있고 이 반복이 되면서 점점 가난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죠.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 대한민국. 네. 그렇다면은 조영민 대표님 생각하실 때 지금 좀 투자도 하고 계시니까 이 대한민국 경제에서 좀 시급하게 해결될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그런 거죠. 이게 그 기술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저는 다 비슷비슷한 게 뭐냐면 펀더멘탈이 좀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자체가. 그래서 거버넌스 관련된 제도라든지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소장님께 많이 여쭤보고 싶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 세제 같은 경우 법인세 이런 거는 어떤가요? 선진국 대비. 선진국 대비 막 아주 비싸다라 볼 수도 없어요. 이게 막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막 더 비싼 나라들이 있으니까 네네네. 보통 뭐 미국 기준으로 많이 하는데 예. 뭐 다른 나라 비면 주별로 좀 미국은 다르니까 예, 자기네들끼리 예. 재밌게 할 수 있고. 그거보다는 이제 법인세 자체율보다는 공제를 좀 잘 가지고 조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좀 아까 같이 AI 쪽에 뛰어드는 기업한테는 AI 공제를 좀 내려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조율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 다 계산했을 때 법인세 내는 기업 몇 프로 안 될걸요. 적자 되게 많을 거예요. 그 기업들한테 법인세 깎아준다 해봤자 이게 뭐 의미가 어차피 안 내니까. 이거보다는 지금 그거보다는 국가가 좀 필요로 하는 기간 산업, 핵심 산업, 미래 산업들한테 좀 더 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지금 뭐 AI 관련돼서 뭐 반도체나 이런 것도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좀 뭘 해야 되는데 나라에서 뭐 이런 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본 적이 없어요. 미국 2년 전부터 엔비디아 뛰어들었을 때 바로 이거다라고 해서 그러네. 바로 이거 우리나라 주력 사업으로 삼자 가자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던 게 이제 안타까웠었고 그때 저는 해도 늦었겠지만 진짜 예. 아예 없었네. 그때나 됐었으면 딥시크 흉내라도 냈겠죠. 네.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20년을 잘 먹고 살았던 것 중에 하나가 IMF 터지자마자 이제 다음 먹거리를 준비했잖아요. 예. 그때 이제 뭐 닷컴 버블이니 뭐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때 많은 또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나왔었고 그렇게 되면서 인터넷이 굉장히 빠르게 깔렸었고 그러면서 생산성이 많이 올라갔다 봐요. 그러면서 제조업이 다른 나라들 대비 이 IT를 많이 장착한 제조업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제조업도 생산성이 좋아지고 중국이라는 경쟁에서도 꽤 오랜 시간 잘 버티지 않았었나. 그렇지. 근데 이제 그 다음 미래가 이제 보다시피 AI가 이제 다음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맞나? 제조업들은 뭐 전혀 모르는 일인 것 같고 지금 20년 전과 좀 다름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 그러면 AI가 지금 우리나라 생태계가 좀 어떻습니까? 한국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 브로드밴드다. 이거 누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 다 아실 만한. 그때 리더가 그냥 미친 듯이 깔았죠. 초고속 인터넷망을 아까 말씀하신 거. 그랬더니 한국형
웹 사용자 경험이라는 거가 되게 유니크한 게 많이 나왔어요. 프리첼, 싸이월드, 그때 뭐 다 나왔죠. 네. 근데 그렇게 나오고 그러면은 파운더들이 슈퍼스타급들이 막 나오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인터넷 비즈니스를 할 수 있으니까. 자, 요거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시대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카카오라든지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플레이어들이 잘 했죠. 이때는 우리가 사실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게 전화 유선망이 깔려 있는데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선망이 깔려 있으면 스마트폰 이 보급률이 낮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가 스마트폰 보급률이 제일 높은 거예요. 이유가 전화 유선망이 아예 없으니까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보급률 누가 했냐? 통신사 민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때 인터넷만 깔았고 이번에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AI 이러고 후련히 또 갔거든요. 그 얘기를 안 들었지 리더가. 그때부터 했으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점보다 이게 훨씬 빠르거든요. 그때부터 했으면은 지금 또 무슨 일이 벌어졌어야 되냐면 파운더들, 창립자, 창업가들이 창궐 했었어야 되고요. 우리 그때처럼 지금 AI 창업가 유명한 회사들 뭐 많지만 반도체 회사 리벨리온이라든지 퓨리오사 많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컨슈머 AI 없거든요. 팔란티어 같은 유사한 회사 업스테이지 뭐 좋은 회사가 있죠. 썬킴 대표님 좋지만 그렇게 정말 찾기 어려워요. 그리고 잘 몰라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AI 인덱스 스코어가 6위에 있고요. 우리가 9위까지 떨어질 거다. 그리고 내년 후반부면은 2026년 후반기면은 10위권 밖으로 나갈 건데 의대 정원 2,000명 때려버리면요. 공대에 멍청한 애들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더 심각해질 거고요. 그래서 사람이 되게 중요하고. 그러면 아까 그 교육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교육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교육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교육은 되게 이제 뭐냐면 문제를 푸는 그런 교육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하는 예를 들면 이게 좀 다른 겁니다. problem solving, 뭐 문제 해결 이거랑 좀 다른 것이 정답을 찾는 문제 해결 능력은 뛰어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 하시면서 정답 있는 문제가 몇 번이나 있나요? 그렇죠. 네. 지금 오늘도 콜라를 먹을까 물을 먹을까 정답이 없잖아요. 선택을 했죠. 선택을 하신 거죠. 진짜 수려하다. 선택을 했네요. 예. 맞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답이 없는 문제들을 푸는 능력이 있냐, 그리고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이 있냐, 이걸 겁나 가르치거든요. 중국 대학교에 수업 계획서를 보시면요. 걔네가 누구 걸 베꼈냐면은 스탠포드나 버클리를 베낀 게 아니고 거기 동아리 애들 걸 베껴요. 그래서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을 가르쳐요. 그럼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수능 제도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는데 정답을 찾아요. 근데 심지어 리더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학생들이 모르는 지문이 나왔어. 원래 모르는 지문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뷰를 보는데 어느 기업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아는 문제가 나오면 정보력 있는 애들이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죽인다든지 그래서 문해력을 체크해야 되는데 아는 문제 컨텍스트에 유리하잖아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사법시험 자체가 혹은 판례를 보면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방식으로는 우리나라가 운영이 되면 정답만 찾는 근데 그거는 오퍼레이션 잘하는 TSMC 같은 회사가 잘하는 거예요. 대만, 동남아나. 근데 우리나라는 그들하고 하기엔 오퍼레이션 엑설런스도 딸리고 크리에이티비티로 가면은 중국이나 유럽한테 딸리고 미국한테 딸리고 그래서 교육을 지금 좀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무슨 롱텀 전략이 아니고요. 예. 효과가 꽤 빨리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 100만 유튜버 우리 전인규 대표님 생각했을 때 사실 지금 주식이 많이 힘들죠. 왜냐면은 지금 몇 년째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코리안 GDP 킬러께서 너무 작사를 내주셨기 때문에 GDP가 살려주세요, 소장님. 살려주셔야 100만 됩니다. 유튜버. 근데 지금 막 민주당 어느 대권은 갑자기 뭐 엔비디아 뭐 얘기하고 있고 지금 주식도 계속 박살나고 또 길거리 나가가지고 민생은 안 챙기고 지금 뭐 한쪽은 뭐 그러고 있고 한쪽은 뭐 탄핵하라 이러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지금 민생 안 챙기는 상황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큰 권한은 없지만 같은 정치인으로서 죄송한데 챙겨주십시오. 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 뭔가를 고쳐야 된다면 뭔가요? 그러니까. 거버넌스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그거를 제가 토론을 갔다 왔었어요. 이야. 제가 그 거래소랑 금감원 이렇게 해서 주도를 해서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뭐 그 전문가 얘기하셨다. 이렇게 모이는 데 있는데 제가 3번 연속 갔어요 거기. 3년에 젊은 친구들은 미국 주식으로 다 갈아탔어요. 24년에 저를 불렀어요. 해외로 돈이 너무 많이 유출된다. 국내 주식이 못 살고 미국 주식으로 돈이 너무 간다. 이거 어떡하냐? 라고 이제 하는 건데 그 이유는 이 친구들이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고 저기 있어야 살 것 같으니까 그렇죠. 돈이 자연스럽게 가는 거잖아요. 그 돈의 흐름을 막을 수 없는 거고 그러면 한국 주식이 잘 되면 돈은 다시 돌아올 거다. 네, 다시 백으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고민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좀 거친 말 했었는데 욕은 안 하셨죠? 욕은 안 했어요. 어. 네, 쪽팔린 거다 이 앞에 계신 분들이 다 이제 근데 국장이 그렇게 혼탁한 이유는 네. 뭐예요? 미국이 상대적으로 건강해 보이는 이유는 제가 지금 그 질문 하려고 대단하십니다. 뚜껑 네, 알겠습니다. 우선 한국 주식은 네. 유럽이랑 많이 연동이 돼요. 의외로 유로화 환율 차트랑 코스피 놓으면 똑같이 움직여요. 유럽은 그럼 뭐로 움직이냐면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해야 돼요. 중국 경제 영향을 또 많이 받아요. 네. 그럼 중국이 지금 아픈 상태였는데 미국만 좋았는데 한국 증시가 음. 다 좋을 수는 없는 거죠. 따라갈 수는 없는 거죠. 여기서는 아프고 여긴 좋으니까 좋은 업종 나오고 안 좋은 업종 나오면서 괴리율이 쫙 벌어졌었죠. 네, 그 미국으로 좋았던 업종들이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 별개겠지만 좀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다 좋았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반도체에서 최강자일 줄 알았었던 거예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서. 근데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이제 그 모델들을 보거나 지금 연구하는 것들을 보면 이거 몇 년 안에 따라잡힐 것 같은데 라는 위기감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이미 놓쳤죠. 1등을 놓쳤죠. 예.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에서도 어제도 이재용 회장님이 좀 많이 이제 화를 내고 이제 했는데 안타깝죠. 이제 그게 한 3년 전쯤에 했었어야 되는 그때 화를 말이죠. 냈었다면 그래도 좀 격차를 더 유지할 수 있었을 건데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신사업들이 계속 따라잡혔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디스플레이 다 따라잡혔죠. 뭐 이제 스마트폰도 이제 거의 많이 따라잡혔죠.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반도체인데 반도체마저도 예, 지금 되게 빠른 속도로 따라와서 내년이면 중국산 점유율이 되게 많이 올라올 거예요. 원래는 3사가 다 장악했던 시장에서 이제 중국까지 해서 4사가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이제 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저가 공세를 쓸 거예요. 똑같은 D램을 가격을 후려쳐서 들어가면 똑같이 낮춰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1년에 수십 조씩 계속 투자를 해서 연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또 투자를 해요? 못하죠. 그러다 보면은 3년, 4년 지나면 점점 이 따라잡히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이게 좀 눈에 보여요. 그러면 반도체가 꺾였을 때 대한민국이 과연 증시를 얼마나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 반도체 없이. 그 삼성이라든지 메인 플레이어들의 어떤 펀더멘탈 이슈 지금 혼탁한 이유 중에 하나고 예. 두 번째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 상장된 주식에 대한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건 이슈가 없나요? 이슈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제가 이번에 가서 외쳤던 것도 그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증시랑 한국 증시를 비교하면서 분명 똑같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럼 일본 증시는 왜 이렇게 많이 올랐고 40% 올랐더라고요. 이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대비.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전 대비 별 차이 없이 10% 올랐어요. 열받아 진짜. 그 왜 그런 거냐 보니까 일본은 그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 벌써 10년 전부터 빌드업을 짰던 거예요. 그렇게 하던 게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난 게 뭐 재작년, 뭐 21년, 23년에 나오는 정책들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일본 자기 국내 주식 더 많이 하게 만들어주고 기업들도 배당이랑 이제 더 많이 늘릴 수 있게 만들어준 거고 배당? 이런 제도가 많이 맞물렸던 거죠. 근데 이제 성장 구조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되게 보수적이에요. 기업 문화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를 국가가 하라고 하니까 이제 예스 하면서 바로 이제 좀 나가는 건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사이클을 많이 타던 업종들이 많다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배당해라고 하면 다음번 그러면 침체기 때 모르 견디지? 또 아니면 이제 기술 투자 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현금 그냥 들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아마 그 거버넌스로 하더라도 일본만큼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기업이
아주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해야 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 기업들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제도나 이런 게 무조건 다 모두가 똑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할 건지 배당을 할 건지 선택을 해라. 투자를 해서 일자리 늘리고 기업의 미래산업에 뛰어들 거냐, 아니면 그냥 그 돈 쓸 거 없으면은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해서 국내 증시 활성화에 이제 좀 하고 본인들도 그게 본인들도 좋더라고요. 나중에 해야 나중에 상속하고 할 때 그거 안 하면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한입병 원장님 통해서 두 분을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선거기획단에 함께 하셨던 그 이영주 그 연금 박사님 한번 라이브 방송 했었는데, 그분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동산도 할 수도 없고 코인을 다 빠진다. 그래서 지금 코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인?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애들 지금 코인 할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주식이 엄청나게 핫했었는데 미국 주식에 뛰어드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던 그 고인물들이 좀 넘어갔던 거고, 미국 주식 이 정도면 엄청난 열풍이 불어야 되는데 이 열풍치고는 힘이 없네 보니까 다들 먹고 살기 힘들고 장사 안 되고 이제 이러니까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코인도 비트코인 한창 막 신고가 돌파할 때 이 정도면은 코인 열풍이 아주 크게 불어야 되는데 안 부는 거예요. 돈이 맞다. 없으니까. 와, 네, 그러니까 이번이 뭐, 좀 달랐네. 네, 그러니까 애들이 예전보다. 숫자가 안 나와요. 그 숫자가. 와. 이제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네, 그러니까 연금 박사님한테는 그 정도로 물어볼 정도면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친구들. 그러네. 네, 지금은 우선 경제가 너무 안 좋은 상태라 이래서 재테크 열풍이 안 부는구나. 안 부네요. 예, 그게 더 좀 그럼 그 많은 돈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지금? 돈이 다 증발했죠. 이제 우선 대표적으로 이제 금리가 올랐으니까 예. 저만 해도 저도 이제 아파트 동탄에 하나 있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오를 거여서 서울- 동탄은 지금부터 오를 거예요. 그래요? 오늘 아니 동탄에 관심 많으시고 예, 저는 동탄으로 이사 오시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극초기 투자를 많이 하니까요. 예. 극초기는 CEO만 보거든요, 거의. 예. 뭐 이견이 있으시겠지만 아무튼 저희 펀드는 그 사람만 봅니다. CEO만 봅니다. 극초기라. 근데 제가 이준석 후보님이 화성 그쪽 동탄 나가자마자 43대 20이었나 지지율이? 그때 일단 내기를 하자고 했어요. 저희 주변 투자자들한테. 그때 뭐 어디다 오셨습니까? 저는 이준석 의원님한테 된다. 걸었죠. 출근해서 지는 걸로 나오고 저녁에 7시쯤에 나오자마자 제가 이거 더블로 올리자. 그래서 제가 그때 돈을 굉장히 잘 벌었어요. 많이 버셨겠는데요. 그래서 6명이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꽤 벌어가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거는 동탄 집을 사야겠다. 왜냐면 되셨잖아요. 예. 그 다운타운 동탄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이분이? 그렇지. 밸류를 끌어올릴 거란 말이지. 왜냐면 학군도 좋아질 거고. 그렇죠. 거기 그래서 정치인 보고 그 부동산 사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사실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그 과학고를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이런 거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들고 가가지고 시에다 들이밀었어요. 추진했더니 저 혼자만 개혁신당이고 대다수가 민주당이거든요. 내가 꼴 보기 싫은 거야.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성과가 될까봐 꼴 보기 싫은 거야. 맞네. 그래가지고 제가 발 못 빼게 아예 시의회에서 왜요? 집값 오르니까 이건데. 시의회에서 화성시 과학고 유치 결의를 하자 올렸어요. 근데 웃긴 게 민주당에서 다 반대했어요. 와, 이거 누가 알아요? 이거 동탄 시민은 다 알아요. 이거 화성 시민은 다 알아. 와, 개빡쳤겠네. 그래서 그때가 또 타이밍이 또 추석이었어요. 추석일 날 뉴스 없잖아요. 그게 또 다 돌았어. 그 반대. 그래서 과학고 10적이라고 10명 뭐 12적인지 뭐 10적인지 하여튼 그게 돌아가지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거기서 했다가 너무 세게 역풍이 부니까 시장이 무조건 하겠다라고 했지만 뒤로는 잘 안 했어요. 화성시는 빠졌다. 그래서 화성시는 유치가 안 됐어요. 예, 부천하고 이천 이렇게 가져갔는데 이천이요? 예, 경기도 이천. 왜냐면 경기도 이천에는 SK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연계하는데 우리도 뭐 삼성도 있고 그다음에 재정 자립도도 충분한데 너무 부정적이었다. 그래서 좀 아쉬워요. 분노해. 만약에 저였다면은
국제학교를 데려오겠다 차라리 그럼. 근데 국제고는 있어요. 네. 국제고는 있어서 또 주민 다급해지셨어요. 그래서 국제고는 있는데 이과 계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 새로운 먹거리는 저는 이과 계열에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과학고는 했으면 좋겠고 또 수월성 교육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했는데 반대 싹. 야 이거는 진짜 너무 아니 저는 그래서 진짜 그 말씀 중에 너무 끊어서 죄송했는데 아무튼 이런 스토리가 있었고 제가 선거 그 기획단에 들어갔을 때 제가 이렇게 소장님하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주변에서 자기를 말렸다는 거예요. 아 이준석이 이거가 될 수가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게 그분하고 내기를 하셔라. 저는 쏠쏠한다, 쏠쏠했다. 아니면 그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하신 분을 소개를 시켜달라. 나 그분하고 내기를 하겠다. 저는 사실은 진짜 저는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도울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네.